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오늘의 쟁점은요, 행복주택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의 거주난에 도움이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라고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주택의 첫 입주자가 모집이 되는데요. 송파 3전, 서초 4곳, 구로 천왕, 강동 강일 이렇게 4곳의 모집 공고가 어제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사회 초년생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달팽이 유니온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청년들의 요즘 최근에 어려운 불평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던가 달팽이집이라는 사회주택을 직접 공급하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네, 청년 거주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천착을 하고 계신데요. 행복주택 하면은 사회초년생들을 비롯해서 젊은이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주택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행복주택 4곳 모집 공고가 나니까 당연히 잘 뜯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도심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5년 이내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신혼부부는 또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5년 이내의 부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이라는 넓은 계층이 있지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서도 송파 3전 같은 경우는 3,300만 원의 보증금 기준으로 월세가 17만 원. 네. 많게는 4곳 모두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4만 원까지 달해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젊은이, 청년이라고 하지만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지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생각보다 싸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죠. 네, 그래서 입주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임대료 또한 실제로 최근에 청년들의 현실과는 네. 좀 동떨어지게 부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걸로 보시나요? 네, 우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걸 짚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취업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구직 중이라거나 네. 실직 중인 청년들을 배제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우선 제 생각에는 취업 중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만 사실상 임대료 부담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뜯어보면 현재 고용률은 2014년 기준 4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층의 고용률이요. 네. 그래서 청년 인구가 9,50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거의 5,800만 명 정도가 제외를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젊은 계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우선 주거 문제가 안정적으로 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취업만 하고 다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직장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 5년 가입을 5년. 기준으로 하되, 근데 대신에 취업 중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취업 중인데 6년 이상은 또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임대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그 대학을 졸업을 해도 빚을 갚아야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자금 부담 때문에요. 그쵸. 네. 그리고 생활비도 또 계속 따박따박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임대료 부담이 높다면은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네, 아주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주 쉽게 주위에서 기본 1,000만 원 이상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보통 네. 한 학기가 400에서 500 정도 되니까 사실 두 학기만 받아도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매월 월세를 거의 40~50씩 민간임대 시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증금 기준이 이제 3,300으로 했을 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특히 청년들은 초봉이 예전만큼 높지가 않고 비정규직이 아주 많고 네. 네, 최소 보증금이 송파 3선은 500이지만 나머지 세 곳은 모두 2천만 원이 최소 보증금입니다. 예. 또 사실 2천만 원을 모으는 게 정말 아무리 취업을 해도 5년 이내 청년들이 가능한 금액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국토부에서 방금 전에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증금 실제- 대출이요? 네, 그래서 예. 실제로 청년들에게 자립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은행의 도움을 받거나 예. 그것이 안 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끔 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자금 대출 갚기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네. 보증금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 행복주택을 찾아가야지 되나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년 대상으로 공급했던 이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보증금이 낮은 편이고 임대료도 좀 낮은 편이라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청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취업 중이거나 혹은 구직 중이나 이런 걸 전혀 이제 뭐 배제하지 않고 그냥 구분하지 청년이었으면 않고? 네, 네. 구분하지 않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협동조합 공공주택은 보증금을 최소 단위로 500만 원으로 하고 임대료 역시 지금 발표된 행복주택에 비해서 평균 2배가량 더 저렴했어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행복주택이 도심 지역이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역시 바로 이제 명지대 근처에 있어서 도시와 없이 멀리 떨어진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료 예. 낮출 수 있고 네. 청년도 굳이 취업 중인 아닌 청년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저는 행복주택 역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은 많이들 몰려서 경쟁률도 꽤 세겠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주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 주택을 할 때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주택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웃기웃 청년 주거 협동조합이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네, 입주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려서 주택 관리도 해서 네.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도 차츰차츰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도 있죠. 네, 희망하우징이라고 해서요. 네. 이것은 보증금 100에 월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이건 몇 명이나 지금 공급을 받고 있어요? 희망하우징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역에 약 1,000명이 조금 안 되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주거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네. 네. 다시 좀 행복주택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네. 근데 앞으로 이제 행복주택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늘어나게 네. 되고 지역도 좀 다양해지고 이러면 좀 네.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입주 조건에서 거의 청년의 60%를 배제하고 있는 이 취업 중인 요건이 없어지지 않으면 네. 아무리 공급량이 많아져도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일 먼저 꼭 한 가지만 짚으라고 하면 네. 구직 중인 청년, 실질 중인 청년도 포함할 수 있는 입주 기준에서 네. 그렇게 취업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사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 보증금 그리고 네, 임대료 그렇죠. 이런 것도 상당히 네.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그리고 이 행복주택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도 그렇고요. 청년들이 계속해서 주거 빈곤층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정책은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네.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입주 기준에 차별이 당연히 없어야 하겠죠.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에 소득 기준이라던가 특별히 배려해야 된 대상의 선정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이거 취업하지 않은 청년으로 분류하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별되는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공공임대주택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짓기가 어렵고 모자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경우도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공공의 자금을 저렴하게 빌려서 네. 민간에서 직접 지으면서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이제 최소 6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6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보증금을 낮게 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조금의 자원만 있어도 충분히 이렇게 다양한 입주 기준과 또 저렴하게 보증금을 책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하고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민간의 사회주택들의 활력을 통해서 정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위원장님, 그 방금 얘기하신 이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요. 네. 그거는 네. 따로 이름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는 그냥 달팽이 집이라고 이름을 달팽이 집. 지었고요. 예. 5세대에 17명의 청년들이 지금 공유주택 형태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금액을 사회투자 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이제 빌려서 저렴하게 이제 임대를 하고 있어요. 확대를 많이 하기는 좀 쉽진 않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자산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빈집 리모델링 네. 혹은 토지 임대부 주택과 같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잘 활용을 해서 올 연말까지 앞으로 더 세 채의 집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왕 공급한다는 행복주택도 지금 네. 구직 중이거나 혹은 실직한 네. 청년들에게까지 문을 넓혀주는 게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법이 되겠군요. 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주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주치 그리고 경제수사대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경제주치는 노무상담 시간이고요.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실태, 이걸 노동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사대에서는요. 고수익을 미기로 돈을 갈취하는 유사 수신업체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앱 예스, 또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고용형태 공시제가 예.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고용의 어떤 형태를 밝혀라라는 건가요? 예. 그 고용 형태 공시제라고 좀 익숙하지 않는 네. 개념인데요. 원래 그 고용 정책 기본법이라고
그 국가의 고용 정책에 관하여 규정한 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4년 네. 작년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보통 네. 대기업이라고 하죠. 예. 대기업의 그 직원들의 상세한 고용 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하고 있다. 혹은 이 사람들은 간접 고용의 형태다. 이런 걸 밝히라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가 300인 이상을 예. 고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분포를 좀 이렇게 공시하라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공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예요. 예. 예. 그래서 그 해당 기업들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흔히 말하면 정규직 근로자 또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네, 네. 근로자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단시간 근로자, 재택 근로자 그것은 모두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도급을 주거나 파견을 네. 받는 그러니까 소속 외 근로자도 고용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접 고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고용 형태 공시제가 그동안 안 됐다는 얘기인데, 예. 이번에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예, 아무래도 그 비정규직이 좀 확산되고 그다음에 사내 하도급이 네. 확산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좀 이중 구조화되고 있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해서 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용 구조를 좀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적으로요? 그러니까 간접 고용이 좀 많은 걸 내가 밝히기는 좀 꺼려지니까 직접 고용을 많이 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건가요? 뭐 그것도 있고 예를 들면 간접 고용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간접 고용의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직접 고용도 좀 많이 하라는 유도도 있지만 간접 고용 그 자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네. 어찌됐건 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기업이 잘 안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은 이게 좀 현재는 그 미이행 시 벌칙은 없습니다. 이러면은 의무가 아니네요. 예. 거의. 예. 근데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네. 공개하지 않으면 그 홈페이지에 미공시로 기업이 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론도 있기도 네. 하고 뭐 어떤 기업의 뭐 수준이 뭐 그런 것을 왜 안 공개하는가라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정부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아무래도 압력을 받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시를 해야겠네요. 예, 밝히기는 해야 될 텐데. 근데 어제 발표한 고용 형태 공시제 결과에서 보니까 대기업 고용하고 있는 인원 가운데 20%가 간접 고용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 간접 고용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내 책임 아니야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게 되니까 결국 예.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이 도급과 관련돼서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경제 그 예. 도급법에서도 다뤄져야 되는 네. 문제인데요. 이런 간접 고용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관련돼서 고용노동부가 그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파견 도급 판단 기준 네.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사내 하도급 이행 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위법 네.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내용을 보면요. 사실 도급이 되면 적정 임금이 좀 내려가야지 도급이 제대로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 도급 밑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좀 보장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는 부분도 양 사업주한테 좀 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근로 조건을 서면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문제 이런 네.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가입이라든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예.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신고하라는 이야기죠.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산재 예방이나 산업 안전 조치. 네. 그다음에 뭐 고충 처리와 관련돼서도 원도급사가 할 수 있도록 복지 시설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처가 그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메르스 때문에도 간접 고용된 네. 사람들은 이 안전장비가 뭐 지급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사실은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는 그만큼 이제 그 실효성, 네. 관리 감독자들이 그러니까요. 예.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그 지키려고 하는데 네. 이런 걸 안 지키면 그 부분을 감독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재하는 그 벌칙이 예. 안 정해져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겠네요. 그 고용 형태 공시제를 공개하지 않으면 벌칙이 없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근로기준법부터 노동법이 위반되고 있는 사정만 제대로 감독해도 상당 부분 근로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잘못으로 딱 귀결이 되는 건가요? 그 적극적인 아무래도 그 감독이 1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규직 근로자하고 이런 비정규직이라든가 사내아동 같은 간접 근로자의 이런 분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상생과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노동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노무 상담을 몇 가지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6763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데 이유가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가 도급 금액을 주지 않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좀 그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4조에는 그 직상수급인의 기책사유로 즉 도급 금액을 주지 않아서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주하고 직상수급인 그러니까 즉 하도급을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 그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도급을 주는 업주가 연대하에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임금체불 진정을 그 직상수급인을 포함해서 그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진정을 하면은요. 돌아오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못 준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못 주는 이유가 하도급 금액을 주지 않아서라는 게 명확하다고 하면 원 도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7345님 문인데요. 저는 인력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의류 판매점에 파견돼서 1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한 업무 지시는 의류 판매점 본사 지점장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 시내에 돌아다니면 의류 판매점에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인력회사에서 오는 경우가 백화점 대표적이죠. 그럴 때 보면 원래 파견 도급을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도급 업체에서 의류 판매를 하지 않고 지리한 것처럼 본사 직원이 업무 지시를 하거나 지휘 감독을 한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돼서 본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직접 고용 의무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의류 판매점에서 본사 지점장이 직접 이분한테 판매 사원한테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러면은 불법 파견이 되니까 그냥 직접 고용을 해야지 된다. 그 파견법에 위반이 돼서 직접 고용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용을 안 하면은요? 그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도 가능하고요. 어찌됐건 그에 따른 벌칙이 따르게 되겠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간접 고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요. 이런 형식으로 약간의 그 면피를 하기 위한 사업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이 법도 파견법 위반이거든요. 그 부분만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당 부분이 개선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또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9442님인데요.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본사 직원이 근무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이후에 정규 직원을 채용을 해서 당신은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다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 해고의 이유도 다투어야겠지만요. 이 경우에는 구두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해고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두라면은 일단 부당하게 해고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해고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해고는 해고 자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근무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구두로 이유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되는 거군요. 왜 이런 서면 통보를 하냐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통보를 사업주는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해고 통보를 받고 사실상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본사 직원이요. 네. 더 이상 다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해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되나요? 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그 아마 부당해고로 판단이 되면 그 시기까지 급여가 부당해고니까 네.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해고를 되돌이키는, 그러니까 다시 고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나요? 예, 당연히 그 두 가지 같이 가게 됩니다.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네. 임금과 예. 원직 복직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법이나 제도로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독의 실효성이군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관리 감독하느냐가 네.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서민들의 돈을 지켜라. 금융감독원과 함께하고 있는 경제수사대의 시간입니다. 내 돈을 정말 잘 지켜야 될 텐데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상록 팀장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유사수신 업체들 이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수사기관에 통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유사수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 말이 좀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식으로 어떤 뭐 인가나 허가 없이 네.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투자처가 좋은 데 있다, 고수익을 네. 준다 하면서 예. 불법적으로 이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로는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지 않고 이제 자금 모집에만 이제 하는 그런 업태를 이제 유사수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 자체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법에 저촉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 투자금을 그 허락도 없이 네네. 그러니까 모으고. 네네. 왜냐하면 예.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한 거래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이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단계 형식도 같이 하면서 하위나 이런 밑으로 사람을 또 끌어 모으면 모집 수당도 같이 준다. 그러면서 또 투자 수익금도 지불하겠다.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범죄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형법상의 사기죄는 이제 제3자를 속여서 이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네. 이제 사기죄가 형성이 되는데요. 유사수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자금 모집한 행위 자체가 그거 자체가 불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왜 사람들은 계속 이런 업체에 속을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네. 금리도 낮고 은행 예금 수익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목돈을 굴리고 싶거나 아니면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지인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권유를 하게 되면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귀가 솔깃할 경우가 사실상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속거나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많은 유사수신의 트렌드가 있나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예전에 불법적인 다단계 방식의 어떤 자금 모집 행위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속지는 않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제 외국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어떤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해서 이런 자금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기거나 네. 아니면 또 실제로는 거래 자체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투자 행위를 하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광고지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요. 네네. 재택, 뭐, 월수 얼마 보장, 이런 것들이 되게 이런 것들인가요?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뭐 수익이 뭐 이렇게 쉽게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에 권유를 받거나 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라 이런 네. 권유를 받게 되더라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돈 굴릴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유사수신 업체들한테 속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주의해야지 될 점이라면 어떤 걸 얘기를 해주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이제 뭐 금리도 낮고 이제 목돈운용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이제 노후자금 같은 걸 노리고 뭐 호황 업종을 빗대서 아니면은 또 최근에 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신종 금융 용어를 갖다 쓰면서 네. 뭐 고수익을 이제 미끼로 이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에는 항상 이 회사가 적법한 금융 회사인지 네. 아니면은 실제로 그 어떤 등록된 업체인지를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 자체가 이제 의심이 되면은 이제 그런 권유를 받거나 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도권 금융업체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제도권 금융업체는 저희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그 금융회사나 등록 대고표 조회 등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하는 그 배너가 있어서 네. 거기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첨단 금융 뭐 용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좀 예를 들어주세요. 최근에는 이제 그 외국환 거래상에 이제 선물업을 인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내국인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FX 마진 거래라는 형식이 있는데요. 네. 이 방식은 이제 이종 통화 간에 이제 여러 가지 통화를 두 가지 통화를 하나 통화는 팔고 한 가지 통화는 사면서 어떤 그 환율에 따른 이제 그 수익률을 노리는 건데 네.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 이제 선물 회사라든지 뭐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이제 투자 자금을 보내고 그 투자하는 회사들은 이제 해외 딜러들하고 거래를 해서 이제 그 정상적인 루트를 거쳐야 되는데 네. 뭐 본인이 뭐 직접 해외에다 투자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정이 있는데 계정을 분할해서 뭐 요 계정을 뭐 증거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네. 뭐 200만 원, 300만 원을만 내면은 뭐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뭐 중국 주식시장이 좋다, 뭐 상승 기조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이제 공격 투자를 빙자해서 예. 그런 이제 투자 규모에 따라서 이제 뭐 몇 퍼센트의 이윤을 보장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모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몇 % 번다고 하나요? 통상적으로 수익금을 이제 뭐 예. 100달러에서 뭐 11,000달러에 따라 투자 규모에 따라서 네. 뭐 매일 뭐 3%에서 뭐 3% 이상씩 준다. 뭐 이런 매일이요? 식으로. 네네. 뭐 그런 식으로 구조를 하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계산상으로 보면은 그런 구조가 수익 구조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행위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별도의 인가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네. 하더라도 그렇게 맘먹은 대로 이게 수익이 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말하면서 고수익을 주겠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고수익에는 현혹이 되지만 어려운 거는 알았어 그럼 맡길게 이렇게 되는 심리가 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보면은 이제 이종 통화 간 거래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이 필요한 건데도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선물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간단히 투자를 하면은 뭐 수익을 막연히 내주겠지. 네. 라는 이제 기대감에 이제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 했다 이러면은 또 그게 믿음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네, 지인분이 권유하게 되면 또 사람이 또 믿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그 사실적인 뭐 그런 페이지, 홈페이지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꾸며놓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들어가서 보면. 네, 어렵고 근데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뭐 네. 이런 외국어로 써 있으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구나. 아. 그리고 또 설명에도 실질적으로 뭐 예. 외국인을 동원해서 네. 번역하는 사람까지 옆에 대동하면서 이제 뭐 강당 같은데 아주 좋은 데서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되면 네.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 업체는 진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묻지마 네. 투자가 되는 겁니다. 나쁘네요. 예. 어쨌든 그 터무니없는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알지 못할 어떤 수익 구조를 설명을 하는 것은 일단 믿지 말아야지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죠? 네네. 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요. 4003님 외 2분인데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듣기와 또 전문 보기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